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인생책방에 모실 손님은요. 초선의 패기와 열정, 거기다가 노련함까지 다 갖춘 분입니다. 다 갖추셨는데 국회 입성이 좀 힘드셨어요. 3수 만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OECD 자살률이 1위고 빈곤율이 1위다. 이건 뭐 자주 들어보셨죠? 문제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기초연금 100%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그 출발 지점으로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개혁들이 좀 필요합니다. 국회 입성하는데 좀 쉽지 않으셨네요. 예. 오래 걸리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수를 했죠. 2전 3기. 언제 처음 이제 제가 도전하신 거예요? 2012년에 예. 처음 도전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좀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 소위 가장 그 도전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전략공천에 저는 당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실패를 했고 예. 이제 4년 후에는 본선에 공천까지는 예, 어렵다는 공천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같이 좀 표가 분산되면서 또 한 2% 차이로 제가 또 졌어요. 2%.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최종 도전해서 3번째 만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성 축하드리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되니까 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아마 2012년 떨어졌을 때 네네. 4년 후에 또 떨어지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명언이시다. 예. 근데 4년 후에는 될 줄 알고 했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4년 후에 될 줄 알고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가끔은 우리가 미래를 몰라야 우리 희망을 갖고 맞아.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치의 뜻을 두셨으면은 정치의 꽃이 국회의원일 텐데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지난 2년 동안 그 전과 뭐가 가장 달라졌다? 일단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변화된 거는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고 또 선배들이 여기저기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1년을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뭔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뭔가를 좀 잘 다잡고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예, 물론 최종 승자는 한 명이지만 그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보다도 자기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4년 안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뒷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언제 했어요, 그걸 다. 제가 또 그런 거를 잘 캐냅니다. 근데 의원님 길거리에서 뭐 파라솔 펴놓고 뭐 하시던데 네. 피서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홍보하는데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좀 피부로 안 와닿을 것 같고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파라솔로 하고 플랜카드 내걸고 그래서 오고 가는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현장에서 즉문즉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잘 들어가지고 다시 다음에 답변을 연락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찾아가는 민원 청취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민원 청취 서비스 취지는 정말 좋은데 네. 이게 예.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쉽지만은 그렇죠.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쓴소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쓴소리가 좀 아프기는 한데 저희들의 존재 이유가 그들이 그 현존하는 그 현장에서의 아픔, 고통 이걸 정확하게 듣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니까 그런 거고 그나마 쓴소리는 좀 기대를 하니까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하면 이제 욕부터 하겠죠. 근데 제가 욕을 먼저 먹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의원님께서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민초의 수장이시더라고요. 뭐 수장이라기보다도 예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은 직접 만드신 그 모임을 이제 깃발 들고 우리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셔서 그게 된 겁니까? 서울, 부산 그 패배한 이후에 네. 우리가 좀 모이자 했을 때 좀 제가 우선 나서라 이렇게 처음에 추천이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예. 대표를 뽑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뽑혔죠 제가. 우리를 지지하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저분들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내부에 뭐를 반성했냐부터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서 좀 오만한 면이 있었는지 독단적인 면이 있었는지를 찾아서 반성도 했고 네. 또 쓴소리 듣는 2030 데려다가 네. 토론회도 하고 네. 한 10여 명 운영위원들하고 함께 한 80명이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더 민초의 운영위원장이시자 이제 패기와 열정과 노련미까지 갖춘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이 뭐냐?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게 보니까 복지국가 스웨덴. 예. 우리가 보통 복지의 롤모델하면 스웨덴이잖아요. 네. 특히 복지와 성장을 다 잡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이 스웨덴에 주목을 하는데 그 스웨덴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네요. 네, 이 책이 2012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예. 뭐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 복지국가에 대한 이 화두를 던지기에 이 책이 좋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최연혁 교수입니다. 네. 스웨덴의 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2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웨덴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의 네.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네, 네. 그런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복지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네, 등등을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 책이 인생책이 되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세계에서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유엔에서 조사하는 예, 게. 예. 국민 소득부터 해서 부패 지수 뭐 여러 가지를 한 6가지 요소를 묻는데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 5개 국가가 항상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0위 안에 다 들어요. 항상. 이런 나라를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스웨덴이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도 핀란드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자원이 많아서 좀 잘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스웨덴은 진짜 뭐 없어요. 원래 자원이. 예. 이 나라가 수출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선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가장 전맥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감동도 받았고 이걸 소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읽어서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또 나름 정치적인 목표로 삼고 설계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아는 것이 또 의원님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아서 네, 이 네. 책 내용을 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스웨덴의 힘. 첫 번째, 빠밤. 성장과 복지. 2마리 토끼를 잡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성장을 챙기면서도 복지를 정말 넉넉히 했다 이거죠.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이 책에 예. 보면은 엄청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의 28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 높죠. 예. 근데 2009년까지의 평균 GDP 성장률이 2.4%입니다. 우와. 근데 OECD 국가들의 평균치가 1.8%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거죠. 아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면서도 경제 성장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상식을 스웨덴이 무너뜨리면서
왜 그게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또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의원님, 이 지금 스웨덴이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양쪽에서 성공한 걸로 말하자면 네. 보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유가 다 어디 있다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쓰리고로 설명을 합니다. 쓰리고. 예. 그러니까 고부담. 고부담. 고부담이라는 건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낸다는 네. 거죠. 네. 그 대신 또 복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고복지가 있어요. 고복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게 이 두 가지만 알면 그래 뭐 그 나라는 복지가 좋은데 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저도 이거를 동경하는 게 이 성장과 연결이 안 됐다면 멈췄을 수도 있는데 바로 고성장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경제 성장이 가능했느냐. 분명히 복지 제도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네. 기업으로서 자기의 어떤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 네. 실업 발생 때문에 우리나라는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철저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해고가 되면 한 1년 정도를 충분히 그 100%로 지원을 해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1년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또 그 실업 여러 가지 부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준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또 이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굉장히 나라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 사회적 일자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기업 논리로는 이 기업을 하면 이윤이 창출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는 영역인데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세금을 통해서 만들고 임금을 주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세금을 거치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의 정치하는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을 더 굳히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약간 소득이 낮은 계층도 세금은 29%. 네. 예. 이게 세금 엄청 거의 나는 거예요. 이제 부가가치세도 25%예요. 부가가치세가 25%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연봉. 예. 7천만 원 이하가 되면 29, 30, 31로 표현하고 7천만 원 이상이면 약 이제 51%. 이 나라도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정치가 이렇게 3년, 4년마다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정책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안 뽑겠죠. 그렇죠. 그 당이 약 44년을 집권해요.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낸 것보다 혜택을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쓰인다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부자들 역시도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니까 내가 얼마급 기부를 해야지. 이건 이제 미국식 마인드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의원님이 좀 의외로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예. 저 사회복지학과 전공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정치학과 또는 사학과 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어떻게 정치 쪽으로? 고등학교 때요. 예. 그 미술하고 수학을 잘했어요. 적성 검사를 하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편인데 이 그림도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거 또 이과적인 이거를 어떻게 같이 살릴까 하고 보니까 건축이 맞더라고요. 그러네요. 건축이 딱이네요. 설계도 하고 예. 또 이 건물을 지려면 그 무너지지 않게 다 구조 역학도 그렇죠, 계산하고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갔어요. 당시가 제가 1982년도에 입학했으니까 그 당시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또 이렇게 저항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나라의 독재 국가가 돼 있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원래는 빌딩을 세우려고 갔는데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는 왜 건축공학과가 정치를 하냐.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건축공학과인데 국가를 세우려고 국가 건축학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빌트하는 거는 건설하는 건 그렇잖아요. 맞는데 국가를 예. 좋은 국가를 그러니까 복지 연관이 국가를 있는 거예요. 건설하겠다. 새로운 걸 세우는 건. 그 의원님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노동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운동을 결심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하려면 다수를 차지하는 그 일반 근로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는 게 나의 삶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천에서 조그만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도 좀 배우고 제가 선반, 밀링도 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다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좀 큰 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울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 뭐 현대 막 몇만 명씩 노동자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취업은 못 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교육도 같이 하고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제 그러다가 정치권으로 오게 된 건 어떤 인연 때문에? 기존에는 좀 제도 정치권을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이런 걸 약간 거리를 두고 나는 순수하게 순수한 노동운동.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 이렇게 해서 20대 30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제도가 변해야 될 게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또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직접 이런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좀 뛰어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에 천정배 국회의원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지역에서 지역 보좌진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모님은 그럼 노동운동 과정에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학교 다닐 때 제가 일제였지. 동아리 후배였는데요. 무슨 동아리 혹시? 기독학생인데 종교 서클인데 다른 데는 이제 순복음주의 서클이라면 저희들은 약간 사회 문제, 그치? 참여를 하면 약간 그 사회과학도 공부하는 그런 종교 서클이었어요. 당시에는 또 약간 엄중한 게 있어서 같이 선후배끼리 사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죠. 네, 서클 안에서.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졸업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같이 한 거죠. 그러셨을 노동운동 것 할 때도 같아서. 같이 예, 하고. 예. 의원님 사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춤을 굉장히 잘 추시고 의원님이 자동반사로 이렇게 춤이 흥부자? 나오신다고. 예, 흥부자시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망가지는 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춤입니까? 우리 음악 표 안 나오나요? 진짜로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십니까? 추긴 추죠. 고영인 의원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로 요즘 유행인 양자택일 게임입니다. 요거 그냥 딱 들으시고 직관적으로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하나 됩니다. 선택을 하는 네. 건가요? 네, 준비되셨죠? 네. 고민할 시간 없어요. 바로바로. 먼저 워밍업으로 권지영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하나, 둘, 셋. 노래를 한다. 노래를 노래를 한다. 한다. 네. 다시 태어나면 아내와 결혼한다. 아니면 국회의원 된다. 이렇게 어려워. 아내와 결혼. 아유 멈칫하셨는데. 아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말린다 대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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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약간 좀 아내와 이거 국회의원에서 큰일 났는데 이거 턱처럼 편집해야 될 것 걸리긴 같은데요.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의원님. 또 음악. 진짜 일어나셔. 의원님. 세상에. 나 이런 의원님 처음 봐. 나 진짜. 와, 의원님 진짜. 의원님 대단해요. 요 정도. 의원님 근데 저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춤추는 의원님은 정말 최초이십니다. 그래요? 아니 의원님 진짜 찐이다. 이거 쉽지 않으신데도 재미없으면 바로 또. 네. 뭐 하시나 했더니 그걸 찾으셨어요. 네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내가 어떤 도전이든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구나라는 네. 도약의 발판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인데요. 실업을 했을 때도 네. 자신이 이제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시적 재난, 좌절,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재기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받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다시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게 되면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많게 되어 모두가 비슷하게 기여하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내가 생활이 괜찮을 때는 국가에게 많이 내면서 그런 평균점을 맞춰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례가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의 사례를 읽어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네. 왜 하수구 고장나면 그런 거 고치고 하는 기술자분들이 막 스포츠카 탁 몰고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난 이 일이 너무 좋다. 소득이 보장되면서 언제든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소득이 안정적이니까 그런 멋진 취미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웨덴을 설명하는 여러 말 중에 실패해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어떤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해준다라는 그런 강한 신뢰,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세금을 내고도 많은 세금을 내고도 여기 하는 거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세금 납부자하고 복지 수혜자가 일치하는 거죠. 이 보편적 복지가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일정 계층, 그다음에 실업, 장애,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또 네, 걷어가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될 때 예.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적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제도를 해놔도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제도는 사실은 살아서 어떻게 보면 다르게도 적용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웨덴의 제도를 가져오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 거 있었죠. 막 촌지. 촌지. 네? 예. 그 당시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받는 선생님이 있다고 들어봤습니까? 아니 못 들어봤어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걸리면 교사를 박탈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사회적 문화를 우리가 계속 만들고 그러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와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로 가면 갈수록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노력을 하면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참 공감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딱 10년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런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그렇죠. 다양한 어떤 제도들로 인해서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죠. 문화가 바뀐 게 그렇게 길지도 않게 네. 바뀌어지는 거? 의원님이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도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웨덴의 어떤 복지 정책을 차용한 어떤 우리나라의 모델을 만들어도 뭐 시기상조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탄탄한 이론 뒤에는 보니까 책을 이미 쓰셨군요. 위기에 강한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런 책을 집필을 하셨군요. 2019년에 내셨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딱 되어 있으셨습니다. 되어 있으신. 네, 사실은 삼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게 제가- 대기만성은 앞에서 준비 기간이 원래 그러니까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거의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경기 도의회 도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무상급식 기억하시죠? 예. 김상훈 교육감과 함께 무상급식을 추진을 하는데
이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학교에 보면 반에 한 4~5명씩은 그 무료로 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게 막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니 그러면 이건희 손자도 줘야 되냐? 그때 한참 뜨거웠죠. 왜 부자한테 줘야 네, 되느냐?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낙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공짜밥 먹는 아이, 돈 싫어요. 내고 먹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 그게 들킬까-봐 얼마나 가슴 조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라고 해놓고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무상급식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꿈을 좀 국민들이 같이 좀 꿔야 되겠다. 그리고 제 생각도 정리하고 보편적 복지를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는데 너무 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보다는 쉽게 쓰고 일반 정치인은 또 이론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좀 더 해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갖추면서도 최대한 쉽게 쓰는 책으로 이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반 동안 저를 굉장히 바쁘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그렇게 칼럼 형태로 계속 어디다가 연재를 하면서 책을 만들었죠.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 참 사람이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참 후진적이었다 생각이 부족했다 싶은 게 그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의견들의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까지 줄 돈이 어딨어 나라 세금이 약간 이런 쪽에 네, 더 맞아요. 힘이 실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의원님 하신 말씀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저 역시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깨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구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본소득 논쟁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대선 본선에서도 많이 좀 논란은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어요. 예, 이제 보편적 복지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아동과 노인 쪽에 취약층 먼저. 정상적인 취업 활동하는 사람은 네, 조금 네, 네. 그건 천천히. 미루고 네. 이렇게 두 계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위험에 처한 질병, 장애, 실업 네. 또는 육아휴직 예. 이런 쪽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은 상임위도 지금 보건복지위 보건복지. 확실하시군요, 길이. 네. 근데 보건복지위가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치는 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관없으십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뭐 법사위나 예. 뭐 정무위 이 정도 가야 예. 언론에 많이 부각도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 있는데 그나마 이제 보건복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언론에 여러 가지 조명을 좀 받긴 했는데 저는 뭐 제 개인이 이제 그런 좀 튀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본연의 임무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제도로 행복의 수준을 높여줄 거냐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라고 해도 보건복지위에서 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노후가 안정된 느낌이에요. 네. 자, 복지국가 스웨덴의 힘. 특권보다 정책이 먼저인 정치인. 사실 전 이 책 읽으면서 복지 부분에 대한 감동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스웨덴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받았던 스웨덴이 거. 복지국가인데 네. 정치인들에 대한 복지가 없어요. 너무 없더라, 그쵸? 뭐 보좌관들도 심하더라고요. 제대로 뽑아주지도 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담고 싶은데 그거는 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 굉장히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에 대해서 예. 이미 고영인 의원님께서 쓰신 네. 그 책의 256쪽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갖는 정치 세력의 결단과 실천만이 이런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네. 이 스웨덴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좀 받는 위치이기도 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웨덴의 네. 의원이 이 당시에 349명인데 보통 이제 임기가 한번 끝나잖아요. 네. 그럼 100명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 힘들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선거에서 안 해. 떨어져서 아니요, 그만두는 그냥 게 자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만둔다고요. 3D 업종이죠, 3D 업종.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왜 이렇게 떠나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 그러니까 공무가 아닌 한 매일 출근해야 되고요. 보좌관이 없다고. 보좌관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에게 이 가해지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것 급여도 같아요. 엄청 조금. 네. 그러니까 이걸 이거 사회적- 얘기하지 말까요? 글쎄요. 이거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더 압박이 많이. 이거 들어올 먼저 것 같아요. 하자 막 이러면 어떡해? 와, 스웨덴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한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무려 437개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일한 열심히,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의원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일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고 예, 떠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내니까 정치인들 감시를 더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혹한 근데 생각. 재밌는 건 그 정부 강요들이 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발의나 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다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해대니까 아, 여기에서 그건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청문회든 어떤 이런 상임위나 국감 같은 데 있으면 목소리 크고 뭔가 네. 이슈가 되는 게 뭐 법 송사가 걸렸다거나 이런 거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스웨덴에서는 정말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고 대답하는 그런 국감에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거기서 뭔가 정치 쇼를 벌이는 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건 굉장히 지양한다라고 해서 확실히 국민 의식이 수준이 높구나라는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논리로 예. 설득을 다 안 되면 막 호통을 호통, 쳐가지고 예. 장관 예, 예. 애먹이기 예. 예,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수준을 높이고 설득력을 갖추고 상대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네. 그거를 몰아세울 때는 이런 내용으로 몰아세워야 그렇죠. 국민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의원님. 여기에서 양자택이 스웨덴 정치인 대 대한민국 정치인 하나, 둘, 대한민국 정치. 이건 저라도 대한민국 정치인하겠어요. 셋.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정치는 할 일이 많은데서요.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거에 일단 놀랬고 두 번째 놀라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노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고 좀 어려운 작업장에서 있는 노동자들 위주로 몇 년을 계속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 개념이 1928년에 사회민주당의 당시 의원이었던 페레 알빈 한손이 이 국민의 집, 그러니까 더 피플스 홈이라는 개념을 주창하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너는 일 조금 했으니까 조금만 먹고 너는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우리 가족이니까 가난하면 다 가난한 대로 나눠 먹고 이렇게 서로 돕잖아요. 네. 바로 그 개념을 국가 차원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젠다로서 제시를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다 같이 화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은 그런 나눔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의원님이 안산의 모두의 집 네네. 그걸 만드신 게 혹시 이제 이런 모델을 보고서 또 하신 건가요? 어우 맞습니다. 눈치를 잘 채서. 이걸 안 읽었으면 몰랐을 맞아요. 뻔했잖아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집이 돼야 된다. 네. 이 말을 듣고 그걸 의미했을 때 굉장한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아이가 장애가 있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 부모는 오히려 못한 자식을 더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네. 항상 서로 돕고 보듬는단 말이에요. 나고자가 없게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개념을 확장하는 공간을 확장하는 국가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거는 그 굉장히 부자가 된 다음에 실현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1930년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다 이민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선택을 하는 거죠. 일본, 미국, 영국식의 신자유주의
모형이 있고 그거는 시장에서 당신들의 자유를 줄 테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가져가.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북유럽형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있고 남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는 중복지 정도 되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 저항이 있으니까 또 그건 안 걷어. 그래서 저부담 중복지 국가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집이 돼야 되고 안산시는 안산 시민 모두의 집이 돼야 되고 여기 선부동은 선부동민 모두의 집이 돼야 돼요. 이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저는 모두의 집을 꿈꾸는 제 나름대로 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기초연금법도 네. 보니까 개정 추진하고 계시고 또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하여튼 정말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계속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연금법은 특히 네. 그 노인들의 그 삶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금 43, 5%, 3%에서 5%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요.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 아닙니까? 네. 수출 6대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제가 얘기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원래 세금을 떼기 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실현하기 전에 소득만 가지고 보면 이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도 높아요. 막 한 70%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60 몇 프로.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세금을 떼고 나서 아까 얘기한 노인수당, 뭔 수당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그 진위계수를 따져보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한 자릿수로 바뀌어요. 그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그만큼 역할을 한 거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60 몇 %였던 게 43으로 15인가밖에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우리가. 이 노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주자. 대신 부자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데서 뭐 조금 세금으로 더 떼자. 걷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이거 따지지 말고 다 주자.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문화 문제는 뭐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순혈주의로 막 이렇게 단일 민족 이래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사회이고 또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인식을 좀 바꿔야 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또 중도 입국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서 좀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좀 넣고 그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초선 의원이신데 물론 평생 정치를 계속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본인 정책과 그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 있으시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삼선 의원 모신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삼수하신 거니까 삼선 의원이 그래서 그때 되셨으면 삼성 같은 초선 같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피부에 정말 우리 복지국가가 되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게 참 좋았고요. 우리 진영 씨 좀 마음 든든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저의 노후가 책임져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치 부탁드리고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려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지를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세금 많이 낼 거죠? 많이 내겠습니다. 저는 우수한 그- 세금 그럼요. 납부자입니다. 그 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낸다는 건 많이 번다는 뜻이니까. 많이 내겠습니다. 앞으로. 허위평론가 이 책 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 저는 이렇게 한 줄 정리하고 싶은데요. 내가 들 수 있는 보험이 10개, 국가가 들어주는 보험 1000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험 사람이 다 아무리 내지. 많이 들어봐야 한 10개 정도면 많이 들었다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스웨덴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가가 내 대신 한 1000개 정도의 보험을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나 든든할까 싶기도 그치. 하고요. 네.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든든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의원님 이제 오늘 초선 의원으로 나오셔갖고 시청자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 뭐 어떤 정치인 되겠다 인사를 네. 좀 끝으로 메시지를 전하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이게
단순한 복지, 뭐 예산 조금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행복한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북유럽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세금 많이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좀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국가의 보호 속에서 우리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시작하고 노래를 부른 의원님은 간간 계셨지만은 춤을 춘 의원님은 오늘 처음이 최초였습니다. 잘 나왔어요. 최초셨는데 우리 국민이 모두 춤추는 그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영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문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의 급여는 빵과 맥주였다? 첫 번째 책은 인류 역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빵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 이영숙 작가는 인류의 역사는 빵과 함께한 역사라고 강조하며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문명을 발전시켜왔다고 소개하는데요. 최초로 발효빵을 만들었던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계급사회 구조를 알아보고 이탈리아의 피자 이야기를 통해 중세 유럽의 금욕주의와 19세기의 이탈리아인들의 미국 이민사를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 일본의 카스텔라, 유대인과 베이글 등 10가지 빵 속에 담겨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빵으로 읽는 세계사 책을 통해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되지 못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 이후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쟁과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현대의 역사적 폭력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철학자로 활동해온 저자 다카하시 데스야는 특정한 권력 관계를 위해 조직하고 은폐하는 정치 문제와 국가적 폭력과 연관된 윤리 문제를 오랫동안 고찰해왔는데요. 기억은 화해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가? 전쟁의 기억에 대해 철학은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전쟁으로 생겨난 피해자들,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 유대인 수용소 문제와 같이 흔적 없는 죽음과 파괴당한 인격으로 망각을 강요당한 이들이 바라보는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당시의 여러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기억의 에티카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의 1세대 니체학자 정동호 교수가 정리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입니다. 때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문학 작품처럼,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종교 경전처럼 다양하게 읽히고 또 해석되는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정작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자는 마치 함께 책을 읽어나가듯 니체의 글 곳곳에서 만나는 상징과 비유, 독특한 문체를 책의 흐름에 맞춰 해설을 이어나가는데요. 환유와 비유를 넘나들며 수수께끼와도 같은 가르침을 펴는 니체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면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향후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의 비중이 늘면서 산업 구조와 도시 공간 구조의 재구성이 촉진될 것이다. 서평 첫 번째 책은 코로나19로 변화해갈 도시와 공간의 모습을 소개하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책입니다. 서평자 원호성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문학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팬데믹 사회 이후 미래의 도시 건축의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도시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쇠퇴하기 마련이며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을 옳고 그름이 아닌 시술과 수술의 개념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변화해갈 미래의 건축과 공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공간의 미래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중적인 현대인이 출연했다. 현대인은 낮에는 성실하고 밤에는 탐닉자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 충족이고 자기 실현이다. 다음은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 다니엘 벨의 대표저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이중적인 모습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무엇이 사회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공가게가 새로운 이데올로기 창출의 좌표가 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이념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준 역작이라고 책을 평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닌 여러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